네, 10시 30분부터 저희 2일차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XR 디바이스 핵심 부품 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기관 및 각 분야 기업들과 XR 디바이스 산업 기술 교류의 2일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박형순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이에 맞게 코로나 확산 방지 수칙을 지키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 XR 디바이스 산업 기술 교류회에서는 XR 디바이스 정책 지원 및 관련 동향, XR 디바이스 완제품 및 핵심 부품 개발 동향,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현황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XR 디바이스 완제품 개발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파노비전 XR 디바이스 광학계 개발 사례에 대해서 파노비전의 최장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노비전의 대표 최장호입니다. 네, 저는 그 XR 디바이스 광학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발했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파노비전은 AR이나 VR 광학 모듈을 개발해서 스마트 글라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2015년 11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창업 이래로 주로 이제 AR 광학 모듈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몇 가지 종류의 광학 모듈을 개발을 완료를 해서 양산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 중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XR 디바이스 기술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시스루가 가능한 광학 시스템이 그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드라이빙하거나 아니면 그 센서들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전자 하드웨어 시스템이 두 번째 파트가 될 것이고요. 이런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 아니면 응용 앱, 또 실제로 보여주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크게 소프트웨어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안경이든지 헬멧이든지 착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착용성, 인체공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돼서 디자인도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가능하면 화면이 컸으면 좋겠고 무게가 가벼웠으면 좋겠고 또 해상도는 높기를 원합니다. 또 휴대폰에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어떤 자동으로 인식돼서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보 처리 기능을 XR 디바이스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 요소 중에서 광학 시스템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XR 디바이스 광학계는 크게 한 3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제도 그 얘기했었던 버드베스 오목경이죠.
오목경을 사용한 파셜 리프렉터 방식의 그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실은 그 오목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록 렌즈의 2개나 3개 정도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굉장히 파워를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구글 글라스나 애니얼의 리얼 글라스가 있는데, 구글 글라스는 하면에 버드베스를 두는 방식이고 리얼 글라스는 전면에 버드베스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컬 웨이브 가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질 내부에서 빔이 뚫고 나가지 못하고 전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광학계의 두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분류가 있는데, 사용자의 눈앞에 그 비축 비구면 곡면을 두는 그런 방식이 이제 커브드 파셜 리프렉터 방식이라고 해서 앱슨이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눈앞에 그 마이크로 톱니 모양의 마이크로 패턴을 두는 제품이 옵티인멘트 제품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6개의 그 파셜 리프렉터 어레이를 둔 루머스 제품이 있습니다. 루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가이드 두께를 1.5mm까지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글라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그 제조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빔의 회절 성분을 이용한 디프렉티브 웨이브 가이드 방식입니다. 크게 이제 DOE하고 HOE 방식이 있는데요. DOE의 대표적인 그 제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나 아니면 웨이브 옵틱 제품이 있습니다. DOE는 아이박스라고 하는 일정 영역을 계속 이제 복사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박스를 확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데 그 빔의 회절 효율이 굉장히 나빠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빔이 들어가면 실제로 눈 쪽으로 빠져나오는 빔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피코 프로젝터 수준의 빔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의 경우에는 이제 파장 반응성, 패턴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한 포토폴리머를 이용한 그런 그 제품으로는 비직스 제품과 소니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버드베스 방식으로 광학기를 수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엘코스를 이제 광원으로 썼고요. 그 앞에 프론트 라이트 조명을 써서 그 구성이 엘코스 디스플레이하고 프론트 라이트 조명, 그다음에 프리즘, 비구면 렌즈, 그다음에 밑에 버드베스가 포함이 된 메인 프리즘, 그리고 하프미러 경사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의해서 FOV는 40도, 아이릴리프는 15mm, 아이박스는 좀 적습니다. 8mm 정도, 대각 기준으로. 그다음에 광학계 폭은 한 12.5mm를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그 제품의 성능을 보면 분해능을 일단 먼저 보면 11A에 25% 정도 MTF 값을 보이고요. 스팟은 최대 시야각에서 한 53 마이크로 정도, 그다음에 디스토션은 3%, 그다음에 색수차는 35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사람 눈으로 분해가 가능한 그 스팟과 그 색수차의 수준이 최대 시야각에서 한 50 마이크로 정도가 되면 저희는 성공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설계를 하고 2016년에 양산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 제품을
생산한 총 수량이 한 13,000세트 정도 생산했고요. 중국에 주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양산을 통해서 저희는 그 플라스틱 사출, 그다음에 코팅, 조립, 그다음에 품질 검사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취득을 해서 어떤 것들을 관리 포인트에 둬야 되는지 이런 그 경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FOV 대비 두께가 과다하거나 아니면 아이박스를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8년에 저희가 그 다른 모델을 또 수립을 했는데요. 하부 그 아까 그 먼저 설립된 거는 하부 버드베스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를 전면 버드베스 방식으로 옮겨서 그 빔의 그 전반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광학계 구조에 대한 어떤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이 광학계에 의하면 기존에 그 광학계 두께가 12.5mm 정도 됐던 것이 10mm로 줄어든 반면에 FOV는 40도에서 44도 정도로 늘어났고 특히 아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8mm에서 13mm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그 방금 전 모델에 대한 기존 그 하면 버드베스 모델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면 버드베스 방식을 에어 상태에서 구현했을 때 두께를 T1이라고 하고 이걸 프리즘 안에 넣게 되면 굴절이 되어서 두께가 좀 줄어듭니다. 그 두께를 T2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빔을 폴딩하는 전반사 프리즘을 사용을 하면 두께가 T3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T1, T2, T3 순으로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학계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시스루 이미지입니다. 외부 이미지 위에 반투명된 가상 이미지를 덧입혀지는 방식으로 이제 시스루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큰 화면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풀 화면으로 봐야 되는 영화나 몰입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R 클래스에서는 밖에를 좀 쉐이드를 줘서 어둡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화면의 밝기를 훨씬 더 밝게 해가지고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구현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희는 이걸 C 어라운드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가상화면에 반사가 되는 것을 하프 미러로 하지 않고 완전 미러로 반사를 시켜서 중앙 부분은 C 클로즈를 만들고 주변은 그 C 스루를 만들면 이게 이제 C 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이제 몰입이 되는 부분과 주변을 갖다 인지하는 걸 동시에 이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비데오 시스루라고 해서 그 디바이스에 설치가 된 카메라를 통해서 캡처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그대로 이제 디스플레이에 뿌려내는 방식이죠. 지금 그 오큘러스 같은 제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카메라의 해상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그 딜레이 타임도 그 높일 수 있는, 딜레이도 많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향후에 물론 앞이 막혀져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연결이 되면 그리고 그 위에 컨텐츠를 얹으면 그러니까 리얼 XR을 갖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XR 디바이스 AR에서도 그 XR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활용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방금 소개해드린 그 저희 기본 모델을 F200이라고 표현했고요. 저희는 이 모델의 광학 모듈은 양산을 하고 있고 아래 그림처럼 스마트 글라스하고 연결해서 휴대폰의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제품까지는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확장 모델인데요. 구조는 유사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엘코스에서 그 OLED로 바꾼 모델이고요. 두께는 12mm로 약간 늘었는데 실제로 FV는 한 53도, 그래서 한 9도 정도 커졌습니다. 이것도 그 양산을 하고 있고요. 글라스 형태로는 시제품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K200이라고 명명을 한 두 번째 모델인데요. 마찬가지로 0.7인치의 OLED를 배치를 했고요. FOV는 56도, 두께는 13m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AR 광학 모듈로는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 개발 방향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저희 모듈들은 거의 다 B2B 모델들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소비자용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니즈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패션, 두 번째는 사용성, 세 번째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개 개발 사례, 그다음에 종류, 그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그 뭐지? 최장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XR 디바이스 개발 현황에 대해서 LB전테크의 박종원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비전테크의 박수원입니다. 저희는 XR 디바이스 개발 현황 그 제목대로 이렇게 저희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이제 광학 관련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니아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AR 글래스를 저희는 니아이 디스플레이라는 쪽으로 이제 명칭을 했고요. 이거의 퍼스트 티어가 되자라는 목표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던 거는 이제 광학계 원천 개발을 했고요. 그 화각 50도급하고 화각 40도급 두 가지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화각 50도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아무래도 마이크로 OLED 지금까지 계속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크로 OLED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볼륨이 크고 그 다음에 밝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0.7인치를 써서 한 300칸델러짜리 티피컬로 한 300칸델러 정도, 이게 소니 건데 최대 밝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 500칸델라 정도로 돼가지고 한 중간 정도, 발열 문제는 이런 부분 형태 때문에 했고요. 그 적용했던 제품은 저렇게 HMD 타입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화각 40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칸델라, 이게 이제 맥스로는 2235칸델라짜리인데 이게 씨앗 걸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밝기가 좀 많이 밝아가지고 한 700도? 하여튼 그 정도 700칸델라 정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개발했고요. 광학계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빔 스플리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버드베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는 기본 해가지고 이제 큐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타입으로서 고글형 타입하고 HMD 타입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했는데요. 고글형 타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한 세 가지 모델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최초로 개발했던 제품인데
좀 사이버틱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앞에 좀 커버 글라스를 크게 만들었더니 지금은 좀 촌스러운 부분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고글 형태로 어떤 형태로 이게 스포츠 글라스 형태로 한번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투명한 커버 글라스를 적용했던 모델, 위에가 이제 차단 안 막혀 가지고 시인성을 좀 높여보자라는 게 해서 저희는 커버 글라스를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야외 시인성을 좀 확보를 했고요. 왼쪽에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 아무래도 그 전 모델은 카메라 부분들이 좀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있는 둥 없는 둥 그리고 눈하고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카메라 쪽에서 시각하고 좀 맞추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부터는 이제 IMU가 들어가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XR 디바이스 쪽에서 쓸 수 있게끔 대신에 저희는 이제 고글형 같은 경우는 다 그 패더드 타입 형태로 5G 폰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타입 C 인터페이스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HMD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과제를 통해서 개발했던 게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수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산업 현장 적용해서 안전모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FHD, 오른쪽에 있는 게 720p 형태로 개발을 했고요. 둘 다 이제 현장 실증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이다 보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저희 거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는 FHD를 적용했고요. 타입 C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이건 뒤에 다리를 접을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관이라든지 그런 걸 좀 효율이 좋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휴대도 간편하게끔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이제 계속 가면서 저희가 폰 쪽하고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FHD 이상 볼 수 있게끔 양안으로 각각 FHD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어저께 발표하신 분이 한쪽에 2K면 양쪽으로 4K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밝기도 많이 밝고 그다음에 색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각한 45도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45.6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5도 이상 쪽으로 했고요. 카메라하고 이제 IMU를 탑재시켜 가지고 폰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하드웨어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그 SDK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같이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SDK 업체들하고 같이 많은 교류를 통해서 같이 코업을 해서 시너지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료 AR 가상 AR 의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서울대 쪽하고 같이 이제 코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했더니 그 마크리스 가지고 이걸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포인트 잡는 게 좀 어렵다더라. 그리고 전면에 있는 RGBD 센서 가지고 이제 재수치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딜레이 타임이 길어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면에 이제 RGBD 센서 대신에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붙일 수 있게끔 탈착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여러 거에 지금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착용감이나 이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이게 멀다 보니까 거리가 이제 너무 수술할 때는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도 보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시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상의 이미지, 증강 이미지가 표출되는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끔 주시각도 이건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시각을 뭐 1m에서 3m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좌우 사람에 따라 이게 공용으로 써야 되는 장비다 보니까 IPD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다. 그래서 IPD가 안 맞았을 때 발생되는 현상들이 이제 그 어지럽거나 그다음에 상이 잘 또렷하게 안 보이거나 이런 부분인데 수술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PD도 사용자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화면이 넓은 것보다는 집중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720p로 첫 번째 모델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720p로 개발을 했더니 실제로는 써보신 분들이 좁더라. 차라리 그 고해상도가 낮다 그래서 이제 FHD로도 다시
두 번째 개발한 모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마다 저희는 안전모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눈의 높이를 맞춰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모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좀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그 앞에 프론트에 보이는 모듈, 그 아래쪽에 이제 길게 보이는 얘를 갖다가 앞뒤로 조절하고 위아래로 조절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 통째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서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뒤쪽에 보이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AP,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AP가 이제 락칩밖에 없어가지고 RK 3399로 적용했던 그 락칩 거를 적용해서 저희가 이거는 올인원 타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그 폰 스크린이라고 저희는 모델을 잡았는데요. 폰 스크린이 이제 고글 형태, 그런 형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타입 C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프론트 그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영상이 이제 보이는 카메라 폰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 AP 빌트인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다음에 저희가 이 화면에서 저희가 빌트인 한 타입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건 글래스를 통하지 않은 밝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추가율 한 40% 정도 되니까 계속 이제 너무 어둡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적용한 거를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거는 아래 그 야외에서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상에 있는 거는 실내에서 그런 형태로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OLED를 쓰다 보니까 야외에서는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커버, 이거는 이제 투명한 커버 글라스를 적용한 거고, 그 암막 커버 글라스를 적용하면 조금 더 잘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는 시인성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저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0칸델라 정도 되는 제품을 쓴 거고요. 실제로 이제 700칸델라 정도를 쓰는 제품 아직 촬영을 못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보다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시인성도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높은 칸델라를 쓰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지금 저희 쪽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하는 게 지금 관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속 이제 가볍고 얇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배터리가 올인원 형태로 들어가니까 배터리가 어쩔 수 없이 글래스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올라가면 일단 무게도 무게지만 잘못하면 이제 안전성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산업용도 지금 이제 배터리 이것 두 가지 다 지금 배터리는 지금 분리를 했어요. AP 보드는 있어도 배터리는 허리에 찰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앞으로도 배터리는 무조건 분리형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무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갔을 때 배터리는 무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유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저께도 이제 대부분이 소비자 니드는 가볍고 오래 쓰고 그 다음에 화질이 좋고 얇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건 글쎄 한 앞으로 5년 뒤에나 나올까 말까 한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쫓아가면서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글라스가 외형이나 뭐 이런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그 디바이스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기네요. 저희 제품은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폰에 연결해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그냥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간 XR 쪽에 메타버스에 들어갈 때는 그거에 맞춰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글래스를 만들고 그 역량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자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은 뭐 저희가 그동안 그 비즈니스를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이 나가보면 되게 해외 바이어 쪽에서는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고 나면은 이제 계약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규모가 이런 부분들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PO를 내고 계약금을 주는 회사가 요즘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입금이 그러니까 돈을 받게 되면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신용장 비슷한 그런 형태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XR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 사례,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산업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박정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한 10분 가졌다가 11시 10분부터 다시 2차 세션, 다음 발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저희 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XR 메타버스 기기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페네시아의 송혁규 CTO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네시아 CTO 송혁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디바이스를 개발해 왔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디바이스 업체들이 어떤 액션을 해야 될 거며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에서 그다음에 또는 이런 지원 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먼저 소비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다음에 제가 개발해 왔던 히스토리,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GTM 시리즈 관련해서 그다음에 OEM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증거라고 그래서 홀로 증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항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들,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를 보시면 XR 메타버스라는 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현 기술과 표현 기술인데요. 구현을 하는 거는 이제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걸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컨텐츠,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요.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표현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원할까? 가볍봐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밖을 좀 더 환하게 보면서 영상도 좀 밝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리얼 뷰를 보는 것처럼 가상의 객체도 리얼 뷰처럼 좀 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있고요. 넓은 시야각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야각을 넓게 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시스루 광학계에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맥스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시야각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다음에 화질이 좀 좋아서 내가 리얼리티한 이런 현실을 보는 것처럼 가상객체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인터랙티브 좀 해줘야 되겠다. 디바이스들이 센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을 받아들여서 뭔가 컨트롤을 하고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퀘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전시를 쭉 하면서 전시장에 저희 제품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문의를 하면 바로 이런 사항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가격은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거든요. 가성비가 없으면 가격이 아무리 싸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가성비를 좋도록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맥스가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올렸냐에 따라서 가성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컨텐츠가 달라짐으로써 이거 이 정도 돈 주고 살만해. 근데 어떤 그런 컨텐츠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가면 내가 왜 이거 돈 주고 살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타겟팅적인 마켓이 필요하고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장비 아니고 절대로 잘 팔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저는 뭐 올해 시작한 지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이쪽 디바이스만 쭉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2002년도에 한쪽 눈만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도, 2011년도, 2020년도, 21년도에 이제 드디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진짜 안경처럼 가벼운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그다음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여기 끝에 설명 못 드리는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 ARHMRE 이렇게 써 있죠. 요건 이제 저희가 만든 하나의 이제 그 로고인데요. AR, MR, HR, ER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XR이라고 하는데 XR 중에 하나 빠진 게 지금 HR이거든요. 홀로그램 리얼리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네 글자를 써서 하나로 모티베이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GTM 200이라는 모델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가는 80만 원이고요. 부가세 한 88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비싸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 정도인데 싸?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와 같이 들어갔을 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더 싸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GTM 30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GTM 300 모델은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좀 달라지는 점이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집니다. 현재 저쪽 GTM 200 같은 경우는 이제 120g이고요. GTM 300 같은 경우는 지금 100g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120g짜리를 눈이 안 보이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씌워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나절 정도는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겁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띠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루 종일 쓸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한테 무슨 뭐 이런 영상이 필요할까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또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색깔까지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 신호를 컬러를 바꿔줘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또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우회전하세요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머리를 15도, 20도, 30도 돌렸을 때에 그 각에 맞춰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10도도 우회전, 90도도 우회전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몇 도를 꺾어서 우회전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음성으로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센서를 넣어서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물체가 접근해 왔을 때 컬러를 빨간색, 노란색 해서 막 반짝반짝 해주면 이분도 나한테 뭔가 접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헤드셋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장애인한테 아주 활용성이 좋다라는 디바이스는 비장애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다. 저희는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려고 하는 거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어지럽지 않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착용감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OEM 버전인데요. 루머스 광학계와 비슷한 광학계로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광학계는 저희들이 개발하지 않습니다. 광학계는 가져다 사용을 합니다. 왜? 광학계 개발할 시간에 시스템에 좀 더 충실해서 소비자한테 자주 가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욕구에, 그 다음에 안경을 썼을 때 다들 이제 어지럽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안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HOE와 LBS, 그 다음에 뭐 트래킹하는 거, 카메라 2대가 들어 있습니다. 무게 타겟 무게는 저희들이 40g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경 착용했을 때 착용감에 대한 거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패셔너블한 안경과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동영상은 저희가 HOE를 처음으로 테스트하면서 적색 칼라를 넣어서 HOE를 아주 밝은 실내에서 불을 다 켜놓고 실내에서 그 영상을 직접 구현을 해서 측정을 했던, 촬영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프로젝터고요. 앞에가 LBS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을 표현을 해서 눈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아주 밝은 공간에서 밝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특징이 밝은 대낮에 나가서도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에 뚜렷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GTM 200을 가지고 뭘 했냐면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저희가 카메라를 연결하고 카메라 연결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즉 AR 코어에서 UVC 비디오 신호를 잘 못 받아줘요. 저희가 이제 쉽게 연결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하려고 UVC 카메라를 올렸는데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PC에서 저희 마커를 인식을 해서 로고가 올라오도록 하고 그 뒤에 영상들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하면은 움직이는 대로 다 방향을 틀어서도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데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왜 했느냐? 저희가 저희 안경을 쓰고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간판을 봤을 때 그 간판의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만약 예를 들어 식당 간판을 봤다. 그럼 식당 간판을 봤을 때 식당에 있는 모든 메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저희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게 동작인식입니다. 손가락으로 찝어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주문해 놓고 그 가게로 가면은 줄 서 있지 않고 가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XR 메타버스 인천 이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천공항, 영종도, 부평역, 그다음에 계양장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차이나타운 지역을 이렇게 3D로 스캔한 다음에 POI 데이터를 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안경을 쓰고 계양장, 차이나타운에 갔을 때 차이나타운의 음식점에 맛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음식점에 맛있는 메뉴판에 그림들을 보면서 내가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해서 근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좀 더 우리 생태계를 좀 활성화해야 될까 하는 이제 뭐 감히 제안입니다.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CPND라고 그래 많이 얘기하죠.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게 앞에 이제 요즘은 하나가 더 붙어요. D가 붙어요. 데이터. 3D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데이터,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항상 어디 가든지 보면 디바이스가 맨 끝에 붙어요. 왜? 디바이스의 개발 기간이 제일 길어요. 데이터 구축 시간,
저희가 해보니까 아까 뭐 걸어다니는 여기 그 뭐야 3D 카메라 막 걸어다니면서 측정하고 하면은 부평역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이면 다 촬영을 합니다. 그 데이터 만드는데 한 달이면 다 만들어요. 그다음에 플랫폼 뭐 이미 다들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네트워크 이미 뭐 KT, SK, 뭐 LG 플러스 다 네트워크 다 잘 돼 있습니다. 디바이스 맨날 수입해 옵니다. 애니어 거 좋더라. 국회의원도 애니어 거 갖고 와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좋더라. 다 그거 쓰고 왜? 국산 디바이스가 있다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알리는 데 좀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 거 여기 있습니다.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이제 디바이스 센터에서도 좀 더 국산 기계에 나와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를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 CPND가 이제 우리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XR 메타버스라는 어떤 화두를 띄워놓고 지금 뭐 XR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빠진 게 있어요. 어제 우리 그 나이파에서 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디바이스가 잘 안 돌아요. 어렵거든요. 왜 어렵느냐? 정부 과제를 할 때 일단은 만약에 뭐 10억짜리 과제를 한다.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내기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부 과제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럼 정부 과제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과연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RFP 만들 때 앉아서 야 이거면 되겠지. 아 이것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RFP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면 결국은 짜집기가 돼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스펙에 대해서는 무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스펙들이 너무 많아요. FOB 넓으면 좋죠. 자, 그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FOB가 얼마야?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툴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양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야 이번 과제로 성공해서 이렇게 제품이 상용화됐고 상용화된 제품이 이렇게 국산화가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콘텐츠를 만들거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회사 쪽에서는 뭐가 문제냐? 신뢰도가 떨어진다. 야, 너네는 뭐 SDK 있어? 아, SDK 없는데요? 할 수 있어? 아, 이거 언제까지 하겠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SDK를 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분명하게 국산 제품이 세계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파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요즘 중국 엔니어나 그다음에 바이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와서 설치고 있습니다. 꼴사납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제품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좀 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중국은 자기들 자사 제품 딱 막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못 막아요. 왜? 국산 제품이 없다라 생각하고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나 좀 이렇게 불평불만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디바이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인시그널 대표님도 오셨지만 사실 저희가 아까 UVC 카메라 연결하는 거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운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에 서로 어떤 코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오늘 이런 장이 만들어진 게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기술이 향상이 돼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XR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사용자 요구 사항부터 개발하신 것과 그다음에 이제 산업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저희 센터 역할까지 향후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센터 역할까지 말씀해 주신 송혁규 CT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AR 기술 분야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서 프라젠의 김희경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프라젠의 대표 김희경입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여러 국내 AR, XR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저희가 가장 늦게 나타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 소개를 듣다 보니까 저희와 참 뭔가 이렇게 레벨에 대한, 그러니까 진행한 수준에 대한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원천 기술 단계에서 좀 앞으로 나가는 단계고, 이미 많이 이제 시장 진입 단계까지 가신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차이가 막 느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내용, 이런 현 수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메타버스, 이런 XR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한 소개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라젠사는요, 창업자가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 광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C랩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핀오프한 그런 이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광학 기술을 중심으로 AR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AR 디바이스에서 시야각이라는 그런 넘기 어려운 그런 장벽, 파라미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중을 하면서 이제 광학 모듈을 개발하다 보니까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에서는 광학 모듈만으로는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이게 모듈이라든가 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런 양적으로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디바이스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제 광학 모듈 사업만으로도 이제 뭔가가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학 모듈 대신 이제 디바이스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디바이스를 하다 보니까 또 느낀 점이 이번에는 또 디바이스만 가지고 또 안 되겠습니다. 디바이스만 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게, 이 디바이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요. 시장에서는 아직 어디다 쓸지 이건 더더욱 모르고 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시장에 나갔을 때 콘텐츠가 얹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엔 콘텐츠 솔루션까지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구조가 참, 이 시점이나 이런 지금 횡적인 종적인 구조가 저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지금 내린 결론은,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콘텐츠 솔루션까지 완전한 그런 수직 구조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는 AR 클래스 토탈 솔루션을 한다고 참 어마무시한 그런 일인데요. 하지만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시장 구조가 아직은 또 얼리기 때문에 공급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수직 구조를 다 갖춰서 어떤 시장에 도전해보는 그런 트라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은 이렇게 AR 글라스하고 AR 프로젝션 디바이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AR이라는 그런 메타버스, XR 이런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션 기반 기술에 있어서는 그 진짜 월드 베스트라는 점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어떤 기술보다도 가장 높은 그 디바이스 크기 대비 그런 프로젝션 면적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각의 비율이 광학 모듈 크기 대비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뭐 디자인이나 기구 설계 기술 이런 기술들을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상황은 이제 광학 기술 부분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AR 쪽에 특화된 이런 렌더링 기술이라든가 트래킹 기술,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퀄컴이나 그런 AR 코어 같은 구글에서 공급하는 그런 플랫폼, AR 플랫폼 어떤 툴들을 도입을 하면 되게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자 다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마무시한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수백 명이 붙어서 만들어도 경쟁력 있을까 말까 한데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나 하는 그런 난절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슬램이라든가 공간 트래킹 이런 부분은 우리 국내의 그 AR 디바이스 하는 업체들이 한번 만나서 모여서 한번 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P라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칩셋의 공급,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뭐 그런 소자의 공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이 AR에 특화된 그런 툴들을 공급하는 요 것을 푸는 게 이런 우리 그 신생 스타트업들이 AR, XR 디바이스를 다루는 스타트업들이 꼭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디바이스 쪽에서 AR 글라스 쪽을 말씀드리면요. 디바이스 쪽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와 같이 특장점이 이제 시야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이런 AP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시장에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능 중에 가장 우수한 칩셋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겁니다. 광학 모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가장 넓은 시야각을 구현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제품을 프로토타이핑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게 지금 PRG1 요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런 많은 그 기반 기술들을 이제 숙성을 시키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어떤 응용처에서 어떤 그 오더가 오더라도 가장 아마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속도면에 있어서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그 킥보드 그 공유 킥보드를 하는 업체였는데요. AR 글라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앱까지 다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어나운스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도와 연동된 그런 앱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콘텐츠를 AR 가지고 AR 디바이스 가지고 콘텐츠를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장별로 이렇게 뭐 너무나 뭐 잘 아시겠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이 있는데 다양한 시장마다 저희가 이제 그 공통적인 어떤 광학 모듈 파트를 최적화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 시장에 특화된 콘텐츠를 얻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R 그 프로젝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AR 프로젝터가 처음에는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화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큰 화면을, 이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이 제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AR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근처에 있는 물체를 인식해가지고 그 물체에 맞는 정보를 뿌려주는
이런 솔루션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어시스턴트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필요할 때만 화면을 불러서 그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알렉사를 불렀다 하면 알렉사를 통해서 추천 영화나 날씨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딱 화면이 사라지는 그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도전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요거 어댑티브 줌이어가지고요. 그 사용자와의 거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줌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쟁사보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하다. 이거는 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한 소니 거보다 저희가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6배 정도 우수하다. 그 이유는 스로 레이쇼가 소니는 0.3인데 저희 0.1이고 디바이스 크기가 절반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6배 정도 우수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이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다음 분야는 저희가 이제 광학 기술을 핵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허드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 그대로를 아마 그 윈도우 실드에 장착을 한다면 그냥 바로 허드 아마 가장 넓은 그런 화면을 제공하는 그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런 자동차 분야에 계신 분들께 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광학 모듈 가지고 한번 윈드실드에 적용하는 그런 시범 테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차 안에서 쓰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화면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시대에 혹시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꿈만 꾸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오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전략이 만약 워킹한다면 저희가 어떤 시장에 그 니드에 맞춰서 특화된 서비스 그런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뭐 구글, 애플, 뭐 글로벌 회사에서 AR 글라스를 출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뭐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뭐 페네시아나 뭐 다른 여러 그 저희의 동료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이렇게 특화된 시장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 어떤 포지셔닝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쟁을 하는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희 프라젠사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상황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AR 기술 분야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문희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AR 프로젝터가 현재 프로토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픈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밝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밝은 화면에서 저희가 쓸 수 있다고 처음에 되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엔진이 아직 밝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데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밝기를 좀 개선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현은 돼 있고요. 터치 기능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터치 기능은 일부는 돼 있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네. 컴퓨터가 다른 디바이스다 보니까 셀카에서 꼭 해서 예. 그 요번 지금 만드는 버전은 1800 루멘으로 굉장히 밝은 버전이어서 그 버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저희가 준비했던 책자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액치의 문희정 대표님께서 원래 여기 XR 디바이스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검사로 인해 가지고 금일 행사에 좀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코시스의 이제 김재용 부사장님께서도 개인 사정으로 지금 디스크 수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참석을 못 하셔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특별 세션으로 퀄컴의 XR 디바이스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인시그널 고현철 대표님을 모시고 그쪽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시그널 고현철입니다. 좀 급하게 준비하게 돼서 자료가 제가 그 NDA 자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세 파트만 지금 설명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윤선영 부장님께서 퀄컴에 설명했던 자료의 이전 버전이긴 한데 그 퀄컴의 로드맵은 퀄컴의 로드맵은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퀄컴의 XR2라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덜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AR 글래스든 VR 글래스든 실제로 모바일 단말입니다. 실제 들고 다니는 거죠. 결국 배터리 시스템이라는 얘기거든요. 배터리 시스템에서 고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현재 월드와이드로 3개밖에 없습니다. 퀄컴, 삼성, 미디어텍 3개 회사가 있고요. 근데 XR이나 AR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데는 현재 퀄컴밖에 없습니다. 타사의 솔루션들은 모바일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퀄컴이 XR1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형태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다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XR2라는 걸 만들었고요. XR2는 기본적인 성능은 스냅드래곤 865랑 거의 동일합니다. 갤럭시 S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XR에 좀 더 알맞는 솔루션을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싱글 버퍼 렌더링 같은 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굉장히 이제 VR 기기로 꽤 괜찮게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듣는 게 결국은 이겁니다. IMU 즉 이제 위치 센서죠. IMU랑 실제로 IMU가 움직였을 때 내 눈에 그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사람이 멀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XR2 같은 경우는 싱글 버퍼 렌더링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데 15ms 안에 눈에 들어옵니다. 이 적용된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건 칩밴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mm가 넘어갑니다. 통상 100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리플 버퍼링을 쓰기 때문에 60프레임짜리 60Hz로 하게 되면은 45mm가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싱까지 포함하면 60mm, 70mm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멀미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퀄컴이 많이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이 XR2가 성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AP다 보니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능에 대한 쭉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한마디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인데 퀄컴의 XR2가 진짜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칩밴더가 XR이든 AR이든 적용할 수 있도록 웬만한 다른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싱글 버퍼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향후 이미 필요하다고는 대부분 느끼실 텐데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AR 글래스의 핵심은 물체 인식이에요.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는 많이 발달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디스플레이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몇 년이 더 걸린다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꽤 좋게 지금까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쓸 거냐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AI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뭔가가 디스플레이 되는 건데 그게 뭔가가 어떻게 디스플레이 돼야 되는 거냐죠. 그래서 이제 이제 포켓몬고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도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업체랑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물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남게 되더라고요. 결론이. 그럼 이제 이게 많이 팔려고 하면 용도가 확실해야 되는데 기능도 이제 원하는 기능이 다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가 있죠, 여기. 요게 기본적으로 NPU 기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XR2 같은 경우는 15탑스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80p 비디오를 24채널을 동시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 인식.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녀석이죠. 그러면 이 급 언더는 실제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즉 NPU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제 상용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 뭐 디스플레이 성능이라든지 카메라를 이제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뭐 등등등 그런 게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퀄컴이 이제 자사 기존 칩이랑 이제 비교한 거라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칩 성능 자체는 지금 갤럭시 S20 정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7나노 공정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뭐 락칩도 얘기가 나왔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 미디어텍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칩 중국 칩 계열들은 다 28나노고요. 14나노도 없습니다. 그러면 10나노나 11나노 정도 되는 데가 대부분 삼성, 미디어텍, 퀄컴밖에 없고요. 그리고 7나노는 거의 손에 이제 들어오기 힘들 정도의 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XR2는 7나노 공정이고요. 지금 5나노 공정에 뭐 888 스냅드래곤 888 같은 경우 좋다라고 하는데 XR2보다 열이 훨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XR2의 그러니까 VR 플랫폼 레퍼런스 디자인의 이제 기본 스펙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2160, 2160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VR 기기다 보니 이게 양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IMU 6축 센서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옆에 파트 넘버들이 쭉 써 있는데 카메라가 스테레오 6도프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RGB 카메라 아이 트래킹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옴니비전의 982 이런 것들을 썼어요. 센서는 제가 웨이퍼로 구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듈은 못 구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게 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써니 옵틱스 거고요. 요거는 어디 건지 지금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뭐 센서도 이제 큰 문제 없고 근데 카메라 센서도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구해올 수 있는데 문제는 카메라는 모듈이라는 거거든요. 모듈 벤더가 아직은 이 메타버스 영역이나 XR 디바이스 영역이 크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없죠. 지원해 줄 생각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드로이드 제가 뒤쪽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안드로이드라는 그 OS 아니면 이제 다른 OS 마찬가지인데 카메라를 붙일 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카메라 스펙을 요청을 하냐면 풀 스펙을 일단 요청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카메라 센서의 노출 타임까지 요청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카메라 센서 스펙, 그다음 모듈 스펙, 그다음에 포칼 랭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 XR2 밑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XR2가 동작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그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9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안드로이드 10서부터는 구글이 다 고정을 해놨습니다. 거의 하이 스펙이 아니면 동작할 수 없도록.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XR 디바이스 저기 호스트 시스템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질문이 없냐 이제 건의사항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점이에요. 이게 저희 같이 이런 퀄컴이랑 같이 일하는 업체도 구하기 힘든데 일반 디바이스 업체는 물량 개런티를 뭐 10,000개, 20,000개 한다고 해서 주지를 않거든요. 정보를 전혀 안 줍니다. 센서 데이터 시트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힘들다라고 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재미있는 게 XR2라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5G가 타겟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5G 모뎀이 들어 있고요. 카메라가 6개 풀로 붙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3개 정도면 일단은 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VR에 좀 더 가까운 경우는 아이 트래킹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6개를 다 쓸 텐데 AR 글래스 쪽으로는 RGB 하나, 그 다음에 V슬램 쪽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 2개,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시스템들이 이제 XR2 같은 경우는 PCI 익스프레스로 다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 디바이스를 다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리퍼런스에 보시면 Y기구도 붙어 있습니다. 60기가짜리. 그 다음에 5G 모뎀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G 모뎀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한 2달 정도 퀄컴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USB 모뎀으로 붙이면 안 되냐 그랬더니 퀄컴이 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PCI 익스프레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좀 제목이 애매한데 저희는 AR 글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오래 못 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문제가 항상 걸려요. 배터리를 여기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뭐 이런 거. 근데 배터리는 무조건 내려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AP 그죠 호스트 시스템이 어디에 올라가야 될 거냐. 위에 올라가면 당연히 무겁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어차피 배터리랑 한꺼번에 내려버리자. 이게 이제 저희가 2016년까지 2014년에서 2016년에 이제 당시에 업체들이랑 만나서 고객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 배터리를 내린다고 해도 배터리 찰착도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2시간 겨우 갈 거거든요. XR2는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물체 인식에 들어가면 아무리 MPU가 있어도 배터리는 많이 먹습니다. 영상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글래스는 최대한 가볍게 지금 나머지 시스템은 다 내리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 인시그널이라는 회사 자체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XR2를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XR2 말고도 퀄컴 칩을 가지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거는 이제 이런 구조로 한번 테스트를 쭉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FPGA 들어가니 야 이거 너무 커지고 이제 배터리 많이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생각을 하실 텐데 보시면은 굉장히 저전력이 나옵니다. 요즘은 FPGA가 폼팩터도 작고 저전력이 있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속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피 이게 호스트 시스템의 오른쪽이고 이제 글래스가 왼쪽이라고 봤을 때 미피 시그널을 다이렉트로 전송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미피 시그널은 디퍼런셜 신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벨이 약해서 20cm 이상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퀄컴의 카메라를 다 붙였어요. 근데 이게 20cm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글래스까지 안 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길게 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성공을 했냐면 저희가 미피 DSI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즉 뒤에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카메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한 1m 정도 될 수 있도록 케이블링을 해서 미피 DSI를 전송하는 건 성공을 했고 CSI 즉 반대로 카메라를 이 글래스에 있는 카메라를 AP 쪽으로 건네는 거에 대한 부분을 12월 말까지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FPGA 이게 1cm 1cm짜리고요. 이게 마이크로 폭주얼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을 해서 뭐 12월 말까지는 대부분 저희가 검증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래스와 호스트 시스템의 연결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SB를 보통 많이들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USB에는 지금 안드로이드랑 시스템이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USB 저희도 이제 그거 갖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 상용화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DSI는 이제 잠깐 접어두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포트를 쓰고 대신에 카메라는 반드시 호스트랑 직접 붙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는 SDK들 즉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AR 코어 아마 동작이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저것 다 파보면서 테스트해 보면서 나온 결론이 그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제 향후 서비스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근래 뭐 XR2를 다 브링업을 다 시켰습니다.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브링업을 다 시켰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 즉 주변 디바이스들 카메라라든지 5G 모뎀 그게 아마 1월 말까지 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말에 나오면 저희 지금 이미 드라이버 작업은 저희 모뎀 관련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면 XR2의 5G 모뎀까지 다 구동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말 XR2로 된 호스트 단말을 이제 글래스랑 연결해서 5G 모뎀까지 다 동작되는 건 아마 3월 말 정도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드 브링업 한 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XR2 보드고요. 옆에는 주변 장치들을 붙일 수 있게 이제 확장 포트들을 다 뚫어 놓은 상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본 부팅까지는 다 했고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주변 디바이스들이 지금 퀄컴이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지금 딱 이제 저희가 그 입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퀄컴이랑 작업했던 카메라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들 그다음에 센서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났고요. 9X 센서가 그렇게 해서
지금 기본은 다 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그 실제 고객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데모 시스템 만드는 거, 그리고 역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면 이제 퀄컴에 보내서, 퀄컴이 지금 그 서데스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까 카메라랑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USB로 할게라고 해서 USB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거랑 병행해서 서데스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에 성공을 해서 한 12월 말이나 1월쯤에는 퀄컴에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돌아가서 이제 퀄컴 지사랑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어쨌든 그냥 기분 좋은 거는 올해 안에 이게 어쨌든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늦어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말 정도 되면은 완전히 상용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리퍼런스 디자인을 이미 호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면은 거의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2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클로즈드 소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왜냐하면 접근 권한이, 저희도 이제 요것 때문에 접근 권한 관련해서 퀄컴이랑 얘기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자사 솔루션들이 많은 데다가 좀 NDA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익숙해지는데 지금 꽤 오래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내년 1월 말 2월 정도, 설 지나서부터는 아마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런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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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비용은 스펙 따라 당연히 다를 거고요. 이제 기간은 지금 저희가 한 3월 말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는 기간이 많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양산 빼면,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드 PCB 발주해서 받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8주 넘게 걸립니다. 이제 굉장히 이게 타이트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로토타입에서 한번 보는데 한 4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산까지 하면은 거기 한 3개월 플러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공식적인 비용은 없어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따로 연락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연락 주시는 게. XR 디바이스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고현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아까 뭐 많이 발표해 주시면서 이런 자리가 이제 XR 디바이스 산업에서 처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많이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 센터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XR 디바이스 산업 기술 교류회를 기반으로 XR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 발전을 기대하며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에는 더 발전된 XR 디바이스 산업 기술 교류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는 예,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식사를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앉는 자리에